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원화 시장에서 8,300만 원대까지 치솟으며 기존 최고가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국내 거래소에서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오늘 오후 5시 12분 기준 비트코인 나스닥이 버텨주면 비트코인은 폭등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코인을 매수한 그 순간 일본에서 역사적 대지진이 일어날 겁니다.平安から報告、静岡県天竜川河口、長野県諏訪湖、新潟県糸魚川の複数震源で地震発生。マグニチュードは7.4。なおも捜索中。東京地方の想定震度は6強。本日行きます。안녕하세요, 코인 사무라입니다. 최근 시황 보시게 되면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QQQ가 반등했고 비트코인도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기대감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급격한 반등이 일어났고 비트코인의 순유입이 4일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서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ETF는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한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면 이게 진짜 반등의 시작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비트코인 직접 보시게 되면 67,700달러에서 일봉 이탈 마감 시 손절로 대응하시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9,000달러까지의 저가를 찍고 이후에는 세기 형태로 상승하고 난 뒤에 크게 한 번 더 상승해주면서 현재 67,700달러를 넘기는 현재의 구간에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건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0.5 구간까지의 상승분을 더 넘어서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상승이 완전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진 않지만 현재 7만 달러부터 하락한 피보나치 비율을 계산해 봤을 때 618 구간에 위치해 있고 이 618 구간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결정짓는 중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구간에 비트코인이 현재 위치해 있는 것이고 786 지점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추세를 되돌렸다고 보고 매매를 임해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매매하게 된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SI로 봤을 때 현재 과매수권을 향해 가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해준 값을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다시 한번 계산해 봤을 때 눌림목이 어디까지 올까를 계산해 본다면 아마 382에서 0.5 구간까지를 유력한 눌림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눌림 구간은 56,000달러 정도가 되겠고 해당 구간까지 눌림을 받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 역시 지금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차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게 되면 현재 제가 표시한 이 빨간색 구간 56,000달러에서 58,000달러 구간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되돌림을 주고 다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지금은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제가 현금 비중을 낮추고 매수에 들어서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나스닥의 추세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QQ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일전에 말씀드린 200일 EMA에 435포인트를 잠깐 이탈했었다가 일봉상 위에서 마감하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눌리긴 했지만 이후에 다시 상승해주면서 현재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고 QQQ를 1시간 봉으로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QQQ는 하락 추세 안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 안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추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 구간을 보시는 이 빨간색 네모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382에서 0.5 구간 되돌려주는 구간을 나스닥의 예상 반등 지점으로 보고 있고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는 그림도 지금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QQQ가 현재 완전한 방향을 바꿔서 나스닥 자체가 상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빨간색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보시는 472포인트 정도의 급락이 나오기 직전까지 나스닥이 크게 상승해서 해당 구간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만약에 보여줄 경우에
경우에는 뒤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역 헤드앤숄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형태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 저는 아직까지 나스닥을 하방의 관점으로 무게를 실어서 보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테더 도미넌스의 급격한 하락은 저희가 절대 무시해선 안 될 겁니다. 비트코인 테더 도미넌스는 거래소 내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비율을 통해서 현재 코인 시장이 상방인지 하방인지를 결정짓는 주요 판단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3월 달부터 이어져온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 채널을 조금 연장했을 때 최근 비트코인의 엄청난 급락 49,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급락했을 때 테더 도미넌스가 이 확장 채널의 상단을 맞고 현재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급격하게 폭락하고 비트코인도 거의 50% 가까이 폭락할 때 역시 급격한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이 나왔고 테더 도미넌스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 속에서 급격한 테더 도미넌스 하락으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반전됐었던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강력한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을 저희가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앞으로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왼쪽 보시면 테더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상승한 뒤 음봉으로 바꿔주면서 하락이 나왔고 어느 정도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의 움직임을 저희가 예측하는 건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고 이런 테더 도미넌스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앞으로 변동성이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도 테더 도미넌스는 아주 엄청난 윗꼬리를 만들며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봉상의 큰 음봉을 만들며 보시는 이 청록색의 2023년도부터 만들어져 온 하락 채널의 이 하단부를 이탈하고 상단 채널을 터치하는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다고 제가 분석해 본다면 한 가지 아이디어적인 관점에서는 테더 도미넌스가 대세적인 하락 트랩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 테더 도미넌스 하락 채널의 상승부를 이탈해주고 난 다음에 그 채널 안으로 회귀하는 트랩도 저희가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건 현재 테더 도미넌스에서 역대급 윗꼬리 주봉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이런 엄청나게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는 지표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19년 12월 16일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급격한 윗꼬리가 만들어진 주봉상의 음봉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반등분을 보여줬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면 코인 시장의 상승이기 때문에 뒤에 테더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반등하면서 그 고가를 갱신해서 코인 시장이 무너진 건 논외로 하고서라도 테더 도미넌스의 급격한 주봉상 음봉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건 좀 더 코인 시장에 많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선행 지표로서도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의 주봉과 21년도 5월달 이후에 나왔었던 부처빔이 나왔을 당시의 주봉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음봉을 기준으로 저희가 차트를 보시게 될 경우에 음봉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추세가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1년 부처빔 이후에도 큰 반등을 이루어 21년 이후에 주봉 음봉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주봉상 계속해서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코인 시장이 크게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1년 6월, 22년 1월, 2월 주봉상 만들어졌었던 이 하향색 박스권의 큰 저항을 보시게 되면 해당 구간을 올해 초 주봉상 지지받고 강하게 뚫어주고 난 뒤에 4월 말에 저항을 맞고 테더 도미넌스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이 하얀색 박스권에서는 강한 지지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주봉상의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하고는 있지만 아직 주봉이 완벽하게 컨펌된 건 아니고 설사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당 구간에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봉상 이탈해서 하얀색 박스권 아래로 내려와 줄 경우 노란색 추세선과 하얀색 추세선까지 테더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적어도 단기적인 불장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현재 해당 박스권 라인과 빨간색 상승 채널의 이 하단부가 상당 부분 겹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가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일어났다. 그런 다음에 그 매도 구간은 현재 이 하얀색 박스권과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채널의 하단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코인의 매도가 유리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테더 도미넌스의 가짜 반등이건 진짜 반등이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되돌려주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제가 주목하는 건 연일 말씀드리고 있는 엔화 차트입니다. 엔화는 22년도부터 이어진 강한 강세 추세, 22년도부터 이루어진 강한 약세 추세에서 현재 엔화는 22년도부터 이루어져 온 강한 약세 추세에서 현재 그 추세를 깨고 내려오면서 강세 추세를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이후에 해당 추세를 깨주고 난 다음에 강세를 보였었던 건 과거의 여러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989년도부터 시작됐었던 엔화의 약세가 어느 일정 시점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엔화의 강세로 이루어졌었던 걸 보실 수 있고 1995년도부터 이루어졌었던 엔화의 약세 흐름 역시 어느 시점부터는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해당 추세를 이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엔화의 강세로 바뀐 바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2002년도까지 이루어졌었던 엔화의 약세 추세 역시 어느 시점부터는 해당 추세를 뚫고 다시 리테스트 받은 뒤 엔화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2005년도부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펼쳐지었었던 2007, 8년도까지도 엔화가 약세 국면을 보였었다가 어느 시점 해당 구간 추세를 이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엔화의 대세 강세가 시작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엔화 약세 차트를 보시더라도 똑같은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역시 리테스트를 한번 거치고 엔화가 강세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 이런 엔화 추세에서 현재 일본 내 대지진 가능성이 엄청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카이 대지진 가능성이 엄청 커져.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 30년 이내 발생할 확률을 70에서 80%로 보고 있다.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7.1의 지진 발생 후에 태평양 연안 거대 지진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일본 열도가 불안 속에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보시면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의 이 세 군데의 해역에서 지진이 동시에 벌어졌었던 역사가 몇 번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날 걸 우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카이 지진, 도난카이 지진, 난카이 지진 이 세 군데 지역에서 3중 중첩된 지진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렇게 3중 연동된 대지진은 684년에 한 번, 887년에 한 번, 1707년에 발생했었기 때문에 지금 언제 그 지진이 일어날지는 물론 알 수 없고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최근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었고 해당 지진은 휴가나다 대지진이라고도 불리는데 대략 20에서 30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는 지진입니다. 이 지진이 발생했다는 그 사실로는 아직 일본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재 일본이 우려하고 있는 건 해당 구간에서 휴가나다 지진이 일어나고 연이어서 이 난카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가들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3중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가 겹치는 대지진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규모가 최악의 경우에는 8에서 9의 규모. 그러니까 보시면 일본 열도 이 주변 일대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해일도 엄청나게 높게 들이닥칠 거고 기반 시설도 많이 파괴되면서 인명 피해가 무려 이렇게 수십만 명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을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휴가나다 지진이 발생한 상태이고 이런 휴가나다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난카이 대지진의 주기를 한번 분석해봤거든요. 664, 887, 1361, 1605, 1707, 1854, 1946년 이렇게 여러 번의 계속된 일정 주기를 가지고 난카이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664년과 887년 그리고 1707년의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 3중 대지진 엄청난 초대규모 지진이었었고 설사 이런 대규모 지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난카이 자체에서만 지진이 발생했던 걸 고려하더라도 일정 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64에서 887 사이에는 약 200년 그리고 887에서 1361년 사이에는 약 474년의 주기 그리고 보시면 계속해서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244년, 102년, 147년, 92년 현재 만약에 올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78년 만에 발생하는 게 되겠죠. 물론 78년 만에 발생할지 안 할지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다만은 현재 지진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건 확인해 볼 수 있고 특히나 최근에 한 3, 400년 동안은 주기가
100년 정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주기가 전체적으로 짧아지고 있고 잠깐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100년, 어쩌면 그보다도 짧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이 난카이 쪽을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떤 증시에 영향을 미쳤을지 엔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죠. 해당 구간에서는 약 7%가 넘는 엔화의 강세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외 채권국으로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엔화 강세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4월 11일 경우에는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후쿠시마 지진이 발생했었고 이 원자력 발전소가 타격을 입었었던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이후에도 대세적인 엔화 이 강세 차트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계속 엔화 강세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증시에 압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같이 불안한 시국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 큰 이벤트 하나가 터지게 될 경우 설사 그것이 일본의 기반 시설을 무너뜨릴 정도의 큰 지진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진 자체라는 재료를 통해서 일본 엔화의 강세가 더 강하게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의 상황이지만 일본의 큰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지진이 발생 시에는 엔화 강세를 유발하면서 경기 침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마치 저희가 몇 년 동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마운트 곡스 사태가 저희를 계속 괴롭혔던 것처럼 앞으로 몇 년에서 수십 년 동안은 일본 대지진과 관련돼 있는 떡밥이 계속 이어지는 악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지진이 오지 않더라도 약간의 지진이 일어나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기만 해도 증시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확률이 높고 여담이지만 코로나 세태 역시 그 누구도 코로나가 그렇게 급격하게 증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본 대지진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처지인 것이죠. 좀 바라면서도 웃기고 제가 일본 대지진까지 분석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일본 대지진을 돌아보다 보면 지금 생각보다 그 주기가 뭐 20-30년 안으로 다가왔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큰 규모가 안 오기를 바라야 할 것이고 만약에 큰 규모가 만에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일본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저희 나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엔화의 엄청난 강세는 물론 증시 자체가 엄청나게 폭락할 겁니다. 어찌 보면 좀 공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는 건 고려해 봐야 되니까요. 저는 나스닥이 아직까지 하락이 한 방 더 남았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 빨간색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않는다면 해당 구간에서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온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지막 세 번째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이번에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을 경우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는 건 이런 하단에 트랩을 주고 상승하는 그림을 기대해야 되는데 만약 빨간 라인까지 깊게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해당 구간은 나스닥의 저번 정고점 영역을 제가 이 빨간색 구간으로 표시해 둔 건데 나스닥 선물 차트가 해당 구간까지 깊은 하락이 한 발 더 나오게 된다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해당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추가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보면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급등하는 비트코인과 버텨주는 나스닥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비트코인만 보면 아직까지도 완전한 추세 전환을 만들진 않았지만 추세 전환 직전 리스크를 고려해서 눌림목이 나오면 시드 일부를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 있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아도 최소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갈 리스크가 있다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엔화가 아직 대세 강세라고 말씀드렸고 BOJ가 최근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있다고 일본은행 부총재가 말했었죠. 그런데 이런 립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일본은 언제든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했다면 이후에 언제든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여전히 하락 재료로 남아있고요. 주요 경제 지표도 최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낙관적으로 나와 시장이 호재로 보고 비트코인도 급등이 나왔지만 저는 한 달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표 예상을 벗어나는 무언가가 나온다면 시장이 또 과민 반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위험
위험자산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저라면 현금 비중 50% 이상은 무조건 가져갈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야 한다. 이 말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비트코인 하나만 본다면 비트코인은 상방 전환 직전이고 제가 만약 나스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비트코인의 적극적인 매수를 고려하고 눌림목에서 현금 비중을 꽤 많이 실을 계획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스닥은 하락 추세 안에 있습니다. 현재 장세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장세인 걸 예상해 볼 수 있고 이건 야수냐 쫄보냐의 싸움으로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확보해 간 채로 현재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